안녕하세요. 행정학 연습. 오늘은 행정 이념 그리고 행정 철학 윤리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얘기가 이제 행정학에서 좀 추상적인 분야인데 이 수업 말고 행정 철학과 윤리라는 수업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언급을 할 텐데 45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행정 이념은 본질적인 것과 수단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본질적인 것은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인데, 공익, 형평성,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수단적인 행정 이념은 본질적 행정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약간 더 구체적인 그런 가치인데,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율성 등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 행정가치와 수단적 행정가치를 교과서에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촘촘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추구하다 보면, 한 가지의 가치를 우선시하다 보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와 어떤 가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들이 있고요. 어떤 것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질 그럴 위험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에 명시가 된 것처럼 당연히 공동체가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들이 무척 중요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자, 45쪽에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는 공익에 관련된 걸 얘기해 드릴게요. 맨 아래줄입니다. 자, 공익. 자, 공동체의 이익. 공동의 이익은 사회 전체, 한국 사회가, 한국 국민들이 공유하는 가치로 공동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국민들의 가치, 일본 국민들의 가치,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46쪽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그런데 공익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가 공익인지, 공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 수업은 추상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특히 본질적 행정가치, 자유, 평등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아주 극도의 순간, 그리고 아주 특수한 순간에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익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 있어 봤어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이제 공익이나 사익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는 사회, 없는 상태를 살아봤어야 공익이나 사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근데 아직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추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46쪽이 맨 아래 문단이죠. 자, 현대행정에서 행정 이념에서 공익이란 이런 기능이 있다. 첫째, 정당성, 정부의 활동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정당성의 근거. 자, 둘째, 모든 정부의 활동에 평가 기준이 된다. 자, 셋째, 현실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자,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인주의화된 사회이긴 한데 여전히 공동체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공익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가지고 논의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제 두 번째까지 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 한 겁니다. 자, 47쪽에 이제 실체설, 과정설 돼 있는데요. 복잡하게 다 읽으실 거 없이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체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의 집합이 아니며 사익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 공익은 우리 눈에 딱 드러나진 않지만 개인의 이익을 다 합한 것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무언가, 공익은 실체가 있다. 뭔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실체설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설입니다. 자, 과정설은 공익이라는 별도의 존재는 없고 공익과 사익을 구분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자, 따라서 공익이란 사익을 모두 합한 것이거나 다양한 사익을 조정 타협한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아직까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공익의 실체설 과정서를 설명은 제가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저보고 어떤 쪽의 입장이냐고 얘기하면 이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자, 뭐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이익과 내 친구가 생각하는 이익, 우리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이 우리 강의실, 수강생 모두가 생각하는 이익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각자의 이익의 총합이 공익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공익은 나와 관계없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 잡을 수는 없지만 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실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학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다만 우리 동북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 뭐 한국, 중국, 일본, 자, 대만, 베트남까지는, 자, 그리고 몽고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이 동북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 특히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공익을 당연히 강조하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자, 사회의 어떤 질서와 도덕을 지켜야 되고, 공동체에서 만든 규범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규범을 어기면 안 된다. 마땅히 사람은 태어나면 계속 배워서 뭔가를, 자, 완성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이 강조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교 문화권의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형평성 얘기까지 조금 더 드린 다음에 중간에 영상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48쪽이 형평성입니다. 자, 형평성이 의라고 되어 있죠. 아래에서 7번째 줄 정도. 자, 형평성은 사회적 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말한다. 이것을 공정성, 그리고 사회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fair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규칙에 따라서 네가 이래서 이겼고 네가 이래서 졌어, 또는 네가 이래서 더 받았어, 네가 이래서 덜 받았어. 자, fair의 개념과, 자, justice의 개념은, 자, 정의로운 거냐, 부정의한 거냐,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바로 형평성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평성의 개념은 그 분배의 정의, 자,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더 나누어주고 무슨 기준으로 나누어주는지, 특히나 48쪽의 맨 아래줄이요, 형평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사회, 문화, 인구 등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지만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49쪽에 그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인데 이것도 한 줄만 읽으면 되죠. 자, 수평적 형평은 같은 것은 같게 다루어져야 한다.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야 된다. 자, 같은 기준 내에 있는 것들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수직적 형평, 그 바로 다음 문단에 있죠. 수직적 형평은 기회가 균등하다면, 자, 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다. 자,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룬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자, 이 기준과 이 기준에 속하는 것과 이 기준에 속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을 같게 취급하면 안 된다.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가 헷갈릴 수 있는 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뭐 A라는 기준을 정하면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B라는 기준으로 정하면 똑같은 대상도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은 그 기준 정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벤담의 공리주의의 얘기인데 이건 이제 행정 철학 시간에 또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49쪽의 맨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입니다. 자,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나 정책이 더 바람직한가를 판단할 때, 자, 사회 구성원들이 만족의 총합,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의 만족을 전부 다 합했을 때, 자,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한 방향이라면, 자, 그것은 옳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의 발상인 거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그 문구를 항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리주의까지, 앞서 얘기했던 공익, 그리고 형평, 그리고 형평의 한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부분은 사실 객관식 시험보다는 논술형 시험에 가깝게 출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중에 출제해 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5개 중에 뭐 고르기, 이제 오지선다형, 사지선다형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할 때는 그 각 보기끼리 이 겹치는 얘기가 없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출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여지가 있는 그런 보기는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철학적인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특히 부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 사람이 설명하면 이렇게 이런 거 같고 저 사람이 설명 이런 거 같고 이런 그 보기는 출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용은 이제 서술형 시험에 적합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괄호넣기의 정답이 될 만한 단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실체설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괄호넣기 정답. 그 다음에 뭐뭐뭐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이 공리주의예요. 이런 거는 단답형 문제로 뭐 출제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보통 대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딱 압축된 이야기들, 실체설은 대략 이런 거고 뭐 공리주의 대략 이런 거구나, 그 정도 이해하시면 뭐 문제풀이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영상에서도 계속 형평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